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음, 오늘 최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전서부터 되게 화제가 된 화제가 된 중국 성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걸 지지난주쯤 우리 직원이 그 보내줘가지고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아주 그 제가 모르던 사이에 아주 중국 성형이 아주 독특한 중국 성형이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독특한 중국 성형,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최근에 중국 SNS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새로운 성형 트렌드, 이른바 왕징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징이라는 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미의 기준처럼 복제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왕징이라는 여자 인플루언서가 아마 성형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인 성형을 거의 2억 가까이 들였는데 이 얼굴이 중국에서 어떤 미의 기준이 되어서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아예 성형외과를 차려버렸습니다. 본인이 환자랑 상담을 하고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만드는 시술과 수술의 견적을 내주고 자기가 고용한 의사가 그 견적대로 수술과 시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왕징은 어떤 수술과 시술을 했을까요? 왕징의 얼굴을 보시면은 눈은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그리고 굉장히 큰 라인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고요. 코는 보형물과 코끝은 늑연골 계열을 해서 높인 것 같고요. 광대와 턱 윤곽 수술 그리고 인중 축소로 윗입술이 살짝 들려 보이고 입꼬리 올리기 수술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다른 시술들도 하셨는데 정수리 필러 그리고 애교 필러 그리고 쌍꺼풀 필러 그리고 입술 필러 그리고 요정기 필러 뭐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을 보시면은 눈 화장을 한 상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시원한 눈인 것 같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쌍꺼풀 자체가 라인이 너무 커서 눈의 끝부분까지 힘있게 접히기가 조금 힘들고 필연적으로 라인이 끝까지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라인이 커서 화장을 지우면 소세지 라인 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뒤트임으로 인한 점막의 노출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밑트임의 과교정으로 서클렌즈를 벗었을 때 삼배간 현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뒤트임과 밑트임은 과하면은 점막의 노출이라든지 심한 흉살이라든지 이런 빨간 살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꼭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눈의 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막 손상, 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주의가 조금 부족하게 수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왕징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이 수술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이런 기능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코는 실리콘과 늑연골 계열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화려한 라인으로 예쁘게 잘 됐지만 자세히 보면은 코끝에 이렇게 골격이 비치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아마 이쪽 부분이 비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실리콘이 두껍게 들어가서 실리콘의 윤곽이 보이거나 아니면 코끝을 높여준 연골의 윤곽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굴의 윤곽 수술도 당연히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긴 곡선 사각턱 그리고 턱끝 절골로 얼굴을 최대한 갸름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광대도 최대한 많이 축소해서 얼굴 폭을 굉장히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몇 가지 얘기를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 성형 수술이면 무지하게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막 노출 뭐 좀 되면 뭐 되는 대로 사는 거고 특히 뭐 삼배간 이런 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렌즈 끼면 더 예뻐요. 렌즈 끼면은 삼배간이 카바가 되면서 더 예뻐.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러 삼배간처럼 하기 위해서 밑트임을 더 많이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한국의 그리고 이제 원래 작은 얼굴인데 턱을 또 굉장히 많이 깎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런 수술을 잘 못하고 한국에서 하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제 아는 선생님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 저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광대 축소, 긴 곡선 사각턱, 턱끝하고 코끝도 이제 뭐 늑연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그냥 최대한 높이고 눈도 아주 그냥 최대한 트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어색한 부분은 화장으로 개선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그게 화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부 타듯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게 화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화장 스타일 비슷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눈 크게 하고 코를 약간 저렇게 버선코 만들고 턱 깎고 이러면 사실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런 거는 성형외과 광고 같은 데 보면 간혹가다 저런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복제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이 자신의 성형외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영상 보고 이걸 알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라뮤크님하고 한 100만 유튜버가 넘으시더라고요. 또 한 40만 유튜버는 뽀용용님 이런 분들이 가서 중국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 라뮤크님은 이 항저우에 있는 왕징 성형외과에 실제로 가셨고 뽀용용님은 그 성형외과는 아니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 성형외과를 갔어요. 이게 왕징 성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왕징은 아까 여자 인플루언서의 이름이고요. 중국어로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왕홍 성형이라고 원래 그러다가 저기 이제 저 왕징이라는 사람을 따라하는 그 성형을 이제 왕징 성형 그래서 그게 아주 중국의 SNS에서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까지 얘기가 와서 실제로 이제 유튜버들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내밀고 시술이나 수술 받은 건 아니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견적을 그 왕징이 하는 아까 그 왕징이 하는 성형외과에서 어떤 견적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징 성형외과 그 상담을 받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왕징 성형외과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애교 필러랑 쌍꺼풀 끝쪽 필러입니다. 애교 필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고 애교를 도톰하게 만들어서 동안의 얼굴을 만드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끝쪽에 필러를 넣어서 끝쪽 라인을 크게 하고 눈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게 해서 입체감을 만들고 눈이 또렷해지는 컨셉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교살 이 부분과 쌍꺼풀 이 부분 끝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상대적으로 눈이 깊이 있게 하여서 입체감을 만든다는 컨셉인데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교 필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로 쌍꺼풀의 뒷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오히려 눈의 좌우 길이가 길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큰 쌍꺼풀은 깊이 접히기가 힘들어서 눈끝에서 쌍꺼풀이 길게 뻗어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눈 화장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화장을 안 했을 때 이런 소세지 같은 느낌이 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왕직 눈도 자세히 보면은 눈 끝부분 쪽에 쌍꺼풀 필러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필러로 인한 끝부분에 눈매 왜곡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눈 화장으로 커버는 하고 있지만 라인이 너무 크고 라인이 길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또 시술 상담 영상들을 보면은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정수리 필러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정수리에 뭐 필러를 뭐 20cc, 20개 정도 30개 뭐 이렇게 많은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주는 것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정수리를 더 많이 보이게 해서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미적인 개념이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발 이식이 아니라 정수리에 필러를 넣는다는 개념은 아주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필러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피 아래는 고정을 해주는 인대 자체가 아예 없고 부피 증가를 위해 필러가 들어가는 층은 이 골막 바로 위층에 이 깊은 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느슨한 결합 조직 공간으로 필러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았을 때 필러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필러가 흘러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큰 시술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요정귀 필러입니다. 하이알루론산 필러를 귀에 주입해서 눕는귀를 교정하는 시술입니다. 에스테틱 서저리 저널에 실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누운귀 교정이라는 논문이고요. 이런 논문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봐도 중국에서 귀 필러 시술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길고 크고 길게 튀어나온 귀는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가 누우신 분들은 이런 이게 귀가 드러나 보이게 개선하기를 원하는데 이전에는 이것을 다 수술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귀 뒤쪽에 필러를 넣어서 누운 귀를 교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귀를 전체적으로 크게 만드는 이런 필러 시술들이 하자마자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효과도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시술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아마 왕직님도 요정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귀가 정면에서 봤을 때 크고 길게 보일수록 밑쪽으로도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좋은 관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왕징처럼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왕징 성형외과에서 딱 갔더니 그 남자 상담실장이 있어요. 의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상담실장이에요. 남자가 뭐 주사를 권해요. 뭐 저기 이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려면 정수리에 필러를 한 뭐 50개라고 했어. 50개라고. 50개라고 20개 했나요? 20개였나?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뭐 여기 눈이 그 라무꾸란 분이 눈이 약간 들어간 타입이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더 부각돼 보이려면 여기다가 뭐 필러를 넣고 눈썹 있는 데를 더 필러를 넣어가지고 부각하면은 눈이 더 깊어 보인다. 뭐 이런 내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눈 밑에 애교 필러는 눈을 크게 보이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빛이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애교 필러 위쪽으로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눈 안쪽에 빛이 환하게 보여. 그런데 눈 주변에 특히 눈의 위쪽 부분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늘리면은 눈동자로 가는 빛을 줄이죠. 그래서 눈빛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 애교 필러는 저기 부자연스러울지언정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교 필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중안면부가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애교 필러 그래서 화장을 저렇게
좀 과장되게 애교 필러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애교 필러, 애교살을 크게 그려가지고 중안면부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뭐 정수리에다가 맞거나 여기에 맞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시술인데 또 문제가 거기 필러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필러를 아까 저 사진처럼 보이는 게 정말로 필러로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 헤어라인하고 이 비율을 헤어라인 위쪽을 더 높이려면 20개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압박이 심한 데거든요. 예전에 어떤 수술이 있었냐면 실리콘 보형물을 두피 밑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키가 크게 보인다고.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왜 문제가 됐냐? 압박을 해서 그 위쪽에서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뼈에 이렇게 자국이 생겨서 뼈를 계속 눌러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뼈를 누를 뿐만 아니라 필러는 이 옆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옆쪽으로 흘러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또 저런 주사 요법들이 중국 같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저렇게 지금 저 사람 지금 맥 라이언이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 맥 라이언 아시죠? 맥 라이언. 슬리플리스 인 시애틀 그거. 요렇게 저기 우리 대통령 부인도 저렇게 사실 선진국에도 저렇게 주사 맞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도요. 저렇게 주사요법을 추천하는 병원이 그렇게 메이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뭐라고 이제 거기서 그러냐면 그 중국은 수술은 덜 발달했지만 주사요법은 정말 많이 발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주사요법 정말 발달했어. 뭐냐면 쌍꺼풀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주사로 해요. 쌍꺼풀을 크게 만들 때 쌍꺼풀 라인 아래에다가 소세지를 만드는 거지. 쌍꺼풀 라인 아래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필러를 넣으면 소세지를 만들어서 쌍꺼풀이 커져요. 소세지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 원래 이제 눈 화장은 대부분 쌍꺼풀 라인 위에도 스모키 화장을 하지만 쌍꺼풀 라인 아래에도 많이 해서 쌍꺼풀 라인 아래 속눈썹 위에를 시커멓게 칠하면 거기가 눈이라고 착각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쌍꺼풀이 크면 쌍꺼풀이 크고 그 큰 쌍꺼풀의 아래쪽 부분을 까맣게 메이크업을 하면 눈이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에 되게 유리해. 그렇지만 메이크업 지우면은 곤란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사요. 나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듣고 정말 브라이 참 신박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또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지방을 줄여주는 주사요법에서 경박 주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거가 이제 지방 분해 주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분해 주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사실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왕징의 얼굴 아래쪽이 줄어든 게 주사 맞아서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까처럼 진짜 빡센 긴곡선 사각턱과 광대 수술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요게 이제 눈 주변에 주사해서 눈을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라묵구님이 그 가서 그 병원 가서 추천된 뭐 시술, 그러니까 대략 비용이 뭐 한 1,300만 원? 그걸로는 절대로 왕징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징처럼 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시술들을 추천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진짜 그 필러가 주변으로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왕징의 좀 쌩얼에 가까운 거죠. 지금 이 쉐딩이라는 거 있죠. 화장 기법 중에서 쉐딩이라는 기법. 그러니까 이 얼굴의 중앙 센터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주변은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하이라이트 부분만 부각돼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거고, 지금 특히 코 같은데 이 옆쪽을 이렇게 쉐딩을 하면 코가 오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왕징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김학영 원장님은 뭐 안 이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뻐. 내가 보기엔 이뻐. 근데 원래 이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눈도 원래 다소 큰 편이고 그리고 얼굴도 작은 편이야. 근데 그걸 수술해서 더 과장되게 만든 거죠. 화장도 또 그렇게 과장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조금 보면은 이 왕징 병원, 이 병원이 그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성형을 대표하는 병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라뮤쿠 말고 뽀뇨뇽님이 갔다 온 데는 상해에 그 성형외과예요. 거기 갔더니 의사랑 거기는 이제 실장이 아니라 의사랑 직접 상담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의사가 직접 봐주잖아. 그리고 의사는 한국 같으면은 상담실하고 이 병원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크지 않고, 크다 하더라도 상담실하고 수술 받는 데하고 동선을 짧게 해서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그 동선을 그렇게 짰는데 중국 성형외과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 성형외과 뭐 많이 가봤는데 중국 성형외과는 수술하는 데하고 상담하는 데하고 완전히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 보는 상담을 하려면은 환자를 실장이 데리고 수술실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그게 의사들의 직접 상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왕징 성형, 그래서 설명 많이 그 왕징 성형에 대해서 하고, 심지어는 뭐 중국 가서 수술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 가서 수술을 받는 건 좋은데 저 왕징 병원은 중국의 정상적인 성형외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성형외과가 한국에서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그럼 이런 과도하고 실험적인 시술들이 왜 가능할까? 바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 구조 문제인데, 중국은 비의료인, 즉 자본가나 인플루언서들도 병원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국에도 좋은 성형외과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왕징 병원이 비의료인이 오직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환자는 소비자, 의사는 영업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의학적, 해부학적 판단보다 화려한 결과와 수익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원의 장이 아무래도 비의료인, 왕징 같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학적, 해부학적, 윤리적 소견보다는 결과의 화려함,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신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사장님 방침에 따라서 시술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사실 저 왕징조차도 사실은 저 병원의 진짜 그 오너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자본가들이 병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제대로 된 병원들도 많이 있죠. 그 절대로 왕징 병원이 중국 병원을 대표하고 그렇게 중국 병원들이 다 이상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영리병원에 대해서 그 이제 아까 그런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조금 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중국에 그 주말에 가서 진료를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중국 병원들을 가봤어요. 중국 성형외과를 가본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성형외과 아닌 병원도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오너가 될 경우에 사실은 의사가 의사라고 해서 일반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어서가 아니야. 양심적이어서 그 영리병원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특히 한국에서는요 엄격한 의료법의 레귤레이션 그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리병원인 경우에는 그냥 그 의사를 바꾸면 돼. 그냥 의사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사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는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리병원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상한 시술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힙에다가 1300cc를 넣었대. 필러를. 한국에서 한 얘기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야 그거 맞으면 안 된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틀릴지도 모르죠. 나중에 그냥 그런 그게 이제 새로운 시술이고 실험적인 시술이고 그래서 해피할지도 모르죠. 힙에.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학 상식으로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진짜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편법적인 영리병원들이 한국에서도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상한 시술을 왜냐하면 의사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최종 책임자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문제가 되더라도 의사가 처벌받아도 그냥 다른 의사로 바꾸면 되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유튜버에서도 얘기됐지만 그 에이전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유튜버가 방문했던 저 왕징 병원이 중국의 정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성형외과 절대로 아니니까 뭐 사실 이제 저 중국 성형외과 현상을 다루는 그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 약간 비판적으로 너무 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일부러 매브리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매브리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매브리코는요 예뻐요. 매브리코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오똑하죠. 네, 오똑하기 때문에 오똑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콧날이 얄쌍하게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콧날이 돼 있기 때문에 콧날이 낮으면은 뭉툭하고 콧날이 높으면은 저렇게 얄쌍하게 되고 특히 매브리코처럼 콧대 중간이 되게 높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매브리코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매브리코의 개선의 목표는요, 사실은 코끝의 높이하고 콧대의 높이의 밸런스예요. 우리 수술의 대상이 되는 이 수술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매브리코의 특징은 뭐냐면 코끝이 콧대 높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도 매브리코지만 코끝이 충분히 높고
단지 여기만 굴곡이 있다 뿐이거든요. 이 굴곡도 콧대가 높은 거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콧날이 예쁘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옛날 배우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아마 이 사람 코 수술 안 했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약간 매부리 코죠. 예, 정면에서 보면 콧날이 쫙 서 있다고. 예, 이런 코가 사실은 이 매부리 코가 기본적으로 미인의 코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 성형외과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 성형외과에서 아까 요정귀 같은 거 뭐 좋은 아이디어. 예, 또 매부리 코를 일부러 살짝 만들어준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영향을 아마 받을 거죠. 앞으로 그렇게 받을 거고 저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시술들을 권하는 것은 이제 좀 아마 중국도 자정 기능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 한 가지 더 있구나. 그러니까 콧대 이게 매부리 코를 저렇게 만들려면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하는 방법 중에서 필러로는 안 돼. 필러로는 매부리 코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를 마치 이제 저 사람들 이제 얘기하면 저기 이제 여기를 높이면은 매부리 코 만들어질 거라 그러는데 거기는 제일 압박이 심한 데라서 필러로 매부리 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매부리 코를 약간 덜 깎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콧대 위의 피부가 점점 압박되면서 매부리 코가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수술 직후에 매부리 코를 일부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압박이 심해서 너무 많이 매부리 코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고텍스 같은 소재, 코뼈의 굴곡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고텍스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 고텍스를 예전에 수술하면은 매부리 코 있다고 컴플레인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코가 낮아도 여기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고텍스를 쓰면 튀어나온 걸 그대로 외부에서 이렇게 복사하듯이 이렇게 모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리콘은 그냥 굴곡을 그냥 커버해서 굴곡이 잘 안 보이는데 고텍스 같은 소재를 콧대에 실리콘 대신에 사용을 하면은 그 골격이 그대로 살아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이거 매부리 코가 안 깎였거나 원래 매부리 코 없는데 매부리 코가 생겼어요라는 컴플레인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약간의 매부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매부리가 있다는 건 마치 수술을 안 한 것 같은 특징을 맞을 수 그런 표시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네. 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구구모님께서 저렇게 얼굴 만들려면 얼마나 들까요? 왕징처럼. 왕징처럼. 저희 영상 보니까요 한 1억 6천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저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바가지 쓴 거지. 그렇다면 그건 바가지 쓴 거지. 윤곽하는 거, 빡센 윤곽이 아마 제일 비용이 클 거거든요. 예. 네. 그게 근데 아마 근데 좀 여러 번 재수술을 그렇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1억 거기 유튜브에 나와요. 1억 7천을 1억 7천이라고 1억 7천이라는데 당연히 과장이죠. 당연히 과장이고 만약에 저렇게 하는 거는 그 비용이 보통 뭐 한 몇 천만 원 이내가 되겠죠. 수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한 거는 눈, 코, 윤곽이고 나머지 주사 맞은 거는 여기다 필러 맞았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필러를 맞았다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온다. 왜냐하면 이 두피라는 거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닥하고 밀착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넣으면 이쪽으로 다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그 정수리 필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술이고요. 예.
그 말이 하면 안 되는 실수로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흘러내린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아치님께서 늑용골 와핑은 주로 콧대에 넣었을 때 자주 생긴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덜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늑연골 와핑이라는 이게 늑연골이 이제 우리 코 성형 수술할 때 쓰는 연골 이제 갈비 연골인데 장점은 이제 아주 힘이 좋아서 모양을 만들기 좋다는 거고 이제 단점은 이제 늑연골이 아무래도 이제 가슴통에 있는 연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금 코가 너무 좀 수술한 티가 난다. 요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보통 이 늑연골을 이 콧대 부분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의 중간이고 조금이라도 휘면은 그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콧대는 잘 안 쓰고요. 보통 코끝을 높이는 용도로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콧대에 넣었을 때는 자주 생기는 게 정말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마 조금만 휘어도 티가 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콧대는 대략 4cm 정도가 필요해요. 4cm 전후가 필요해요. 4cm면 이 정도, 최소한 4cm 정도가 필요해요. 콧대를 왜냐하면 콧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연골이 중간에 끊어지면 바로 표시가 난다고. 그래서 4cm의 연속적인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4cm가 되면 와핑이 생겼을 때 표시가 많이 나죠. 반면에 코끝에다가 넣었을 때는요. 1cm에서 1.5cm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코끝하고 이 비주의 아래쪽하고 풀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그 전비극이라고 하죠. 코끝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 연골의 그 비주의 한 중간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길어봤자 1.5cm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와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대는 와핑이 생기기 때문에 콧대 자체를 이 늑연골로 하는 일은 없고요.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콧대를 요 코뼈 있는 부분만 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또는 그 늑연골을 민싱 햄버거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는 경우. 그래서 와핑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신통치가 않아요. 그게 다 이렇게 민싱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이 콧대에서 아까 피부 얇다고 그러는데 큰 굴곡이 아니라 작은 굴곡들이 생겨서 보기에 그 질감 있죠. 질감이라는 건 만졌을 때 거칠거나 부드럽거나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걸 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감이 안 예뻐. 그래서 콧대는 늑연골을 쓰기에는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콧대는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PP07님께서 왕징 성형 궁금했는데 저분처럼 필러 시술을 맞으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분처럼 필러 시술을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시술을 하고 저걸 주기적으로 저렇게 계속 맞으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초기에 올라온 그 질문이라서 그럴 거야 아마. 왕징 성형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셨죠? 이거 저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왕징 성형처럼 하려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필러 시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얼굴에 필러라든지 유라님께서 얼굴에 필러라든지 뭔가를 넣으면 상식적으로 얼굴이 커질 것 같은데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정수리에 필러를 맞아서 우리가 요 비율을 넓게 헤어라인 비율을 넓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이제 나타난다는 건데요. 우리 약간 남자분들은 이제 머리 잘랐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서 아주
자르자마자는 오히려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 이 나의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시 효과입니다. 약간 이제 요 헤어라인과 얼굴의 비율이 딱 맞았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필러 많이 맞는 곳이 이제 앞광대 이런 부분에 많이 맞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체감이 생기면은 얼굴 좌우가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얼굴 필러 시술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수리에다가 넣으면은 그 아이디어 좋다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좋다는 게 이게 딱 정면 얼굴 딱 봤을 때 이 이마보다 이 정수리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의 거리를 더 길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그 헤어라인 안쪽 이렇게 헤어라인 안쪽으로 있는 부분하고 그 위쪽에 머리카락이 있는 파트하고가 비율이 더 머리카락이 있는 쪽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필러를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헤어라인을 낮추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 심잖아요. 헤어라인 모발 이식하잖아요. 모발 이식해서 여기를 낮추는 거에 열광한다고. 그게 사실 그 여자분들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 하는 이유는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인데 이 중국에서는 반대로 여기다가 이걸 늘려서 이걸 맞추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죠. 네, 별이님께서 미간주름에는 필러를 맞나요? 아니면 보톡스를 맞나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일단은 미간주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상을 찡그릴 때 이 추미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때문에 이 주름이 계속 깊어지는 거라서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맞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미 좀 파인 그 얕은 주름에는 필러를 이용해서 좀 채워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톡스는 기본으로 하고 필러를 추가로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간 필러가 젊은 사람들의 미간 필러는 그러니까 미간의 보톡스나 필러는 너무 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볼륨이 늘어나면은 그 굉장히 어색하게 되거든요. 사실 거기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그걸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많이 움직여서라기보다는 이 위에 이마에 있는 살이 내려와서 미간 사이에 그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려고 필러를 넣으면 더 그 미간이 두툼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간에다가 미간 주름은 보톡스하고 이렇게 펴는 게 중요하지 이 필러를 넣어서는 좀 모양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은 그 미간 주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피부가 진짜 얇아져 있거든요. 진짜 얇아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 피부에 맞춰서 필러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미님께서 처음에 코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는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서 아예 수술을 하고 싶은데 필러를 맞은 곳에 수술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코 수술을 하시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필러를 맞았는데 모양이 괜찮은데 이제 좀 영구적으로 모양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필러는 녹이고 수술을 하셔도 저는 사실 그거를 선호하고요. 사실 수술하면서 필러를 제거하면서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YS님께서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굴이 좀 넙대대한 게 고민이고요. 실리프팅도 해보고 지방 흡입도 해보고 침샘 보톡스도 맞아보고 살도 뺐는데 아직도 얼굴이 작은 느낌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술을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YS님 얼굴을 직접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얼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얘기하셨던 침샘이 커서일 수도 있고 얼굴에 지방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심부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요 턱 근육이 발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신 거 봐서는 거의 모든 시술은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굴이 크고 넙대대하다 그러면 사실 골격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뼈를 조금 깎는 윤곽 수술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넙대대해요. 우린 다 넙대대해요. 동양 사람들, 동양 40대 초반 남자 다 넙대대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실리프팅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좀 효과가 좀 짧을 수 있고 침샘 보톡스 효과 좋으실 거고요. 뭐 살 빼는 거, 지방흡입 다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전보다는 좋아지셨을 거예요. 더 많은 개선을 원하신다면 안면 윤곽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라이트님께서 최근에 리프팅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리프팅은 얼굴에 살이 많으면 효과가 적다고 해서요.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도 실리프팅 해도 괜찮을까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도 효과가 뭐 아주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얼굴에 살이 많고 좀 살이 무겁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땡기는 효과 그리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시술보다는 수술 즉 거상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얼굴을 줄이면서 리프팅의 효과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리프팅은 반대로 너무 마른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마른 분들은 실이 바깥에서 만져지거나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뭐 사실 뭐 튀어나오면은 제거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마른 분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실리프팅의 가장 좋은 대상은 적절한 정도의 살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야지 그 끌고 올라갈 살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많으면은 효과가 적고 효과가 적다기보다는 효과의 지속 시간이 좀 지속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다면은 그 뭐 리프팅, 뭐 실이나 또 뭐 요즘엔 실루엣 소프트라는 그런 종류의 시술도 있어요. 실루엣 소프트라는 거는 실은 실인데 이 만드는 재질 자체가 그냥 보통 실은 PDO라는 조금 그 실 만드는 진짜 녹는 실 만드는 재질이에요. 근데 그 PLLA라고 해가지고 좀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긴 체인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 소프트라는 시술을 받으면은 그건 조금 더 좀 더 유지 기간이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에 그 이 리프팅 하면서 만약에 이제 지방이 많으면은 지방을 좀 줄여주는 시술을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밤새꿈님께서 성형외과 질문은 아니지만 뭐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코 수술 후에 축농증은 없는데 우측 부비동이 환기가 안 되고 뭔가 불편감이 있습니다. 왼쪽 코에 비해 우측 중비 안쪽 어딘가 좁아진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병원 내시경으로 한계가 있나요? 마취하고 내비게이션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전문 영역은 아닌데 일단은 뭐 우측에 축농증이 없고 뭐 고인 건 없지만 어쨌든 우측 부비동이 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병원 내시경으로 가능한지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환기가 안 되는 걸 환기가 안 되면은 축농증 생길걸요. 근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부비동에 관해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특히 그 비과 전문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ADHD2님께서 얼굴 부위에서 필러가 안 되는 부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안 되는 부위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넣으면은 정수리에도 넣고 다 넣으면은 되는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필러가 좀 처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볼 요 중간 부분에 꺼짐이 있다, 이런 거를 필러로 개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필러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처지는 네. 부분에 필러하면 안 되죠. 네, 네. 볼륨을 더 주는 거니까.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